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정계 개편 등으로 대한민국의 2016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등으로 다가올 2017년도 격동의 한 해가 될 전망인데요.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안대 대외부총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정치권 그야말로 폭풍 같은 한 해, 또 격동의 한 해를 보였습니다. 네. 야권 분열로 시작해서 또 여권의 분당,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이 정치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해 내내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보자면 한 세 가지 분수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4.13 총선입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집권 4년 차를 향해 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진박 마케팅, 그 옥룡이 나르샤, 욕설 파문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국민이 아주 정권 심판론으로 결정을 지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반기로 오면서는 무엇보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거죠. 7월부터 이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영상 화면, 녹취 파일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보는 아시고 있는 이런 전국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하나를 제가 더 더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촛불 집회입니다. 그런 중에 국민이 주권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게 이 촛불 집회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도 의결됐잖아요. 예. 그것도 탄핵 5차 집회에서 2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면서 그 힘에 물결에 휩쓸려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내년 또 격동의 한 해일 것 같은데요. 네. 예. 총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제가 언론계 생활에 한 30여 년 동안 정치를 연구했는데 이렇게 이번처럼 일그러진 정치를 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청와대 비아그라 얘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최순실 씨 집에 노인이 가면 피가 뚝뚝 떨어진다는 희한한 얘기까지 해서요. 수도 상상을 초월한 얘기들이 많은데 대통령의 역사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하야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11.25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봉화마을에 그랬던 자살 이후로 저는 네 번째 참사라고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친인척과 측근 비리 통틀어서는 저는 압도적인 1위다. 아마 최순실 씨만큼 이렇게 온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말아먹은 이런 사례가 전무후무했다는 점에서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입니다. 네. 내년은 또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정치 이슈가 더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달 3일에 첫 변론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제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수사 속도가 상당히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그 헌재 입장에서는 기본 원칙으로 정한 것이 최대한 빨리 탄핵 심판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무엇보다 두 가지가 고려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국정 혼란을 빨리 해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정 혼란을 해소시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해 12월 9일 날 국회 탄핵 소추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로 넘어오자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를 냅니다. 이거 흔히 말해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인데 준비기일이라 그래서 곧바로 3차에 걸쳐서 다 진행해버리고 이제 새해 3일부터는 1차 변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재판에서는 공판입니다. 네. 공판을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두 번 정도 이상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정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번 경우는 헌법 위반 사례라는 법률 위반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헌법재판소 분위기 보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이 이례적으로 철저하게 공정하게 신속하게 방점을 둬서 빨리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외로
빠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제 오늘 10차 또 촛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론, 국민적인 전체의 여론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빠르게 그리고 아마도 헌재의 탄핵안 인용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이거를 또 정정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첫 상견례도 상당히 늦었고요. 이게 뭐 출발부터 좀 엇박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뭐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뭐 엇박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론하고 좀 상당히 동떨어지게 가려다 보니까 그리고 억지로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엇박자라든지 이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에 국회 청문회 보면 주요 증인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모른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건데 대통령까지도 이런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히 그 날이 4월 16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야말로 딱 하루 이 세월호 지금 국민적 참사가 일어난 날인데 그때가 잘 기억에 나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서도 웃을 만한 그런 멘트를 그런 말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옆에 대리인단위에서 국민적인 정서, 감정을 자극하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말이죠. 도무지 국민들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특검의 수사도 빠르고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영표 전 장관이 특검 수사 1호 구속 대상이 됐다는 불명예를 또 안게 됐고 조금 전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수사 지금 급물살을 타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박영수 특검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문영표 전 장관과 관련이 있어요. 예. 특히 삼성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연결고리로 잘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규명을 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에 말했던 것과는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이번 특검에 가서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영표 전 장관이 다시 귀가를 하게 되거나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상황에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워낙 중요한 연결고리에 있었던 증인이자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 긴급 체포 및 구속을 통해 가지고 격리를 시키는 거야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저도 동의하는데 네. 예, 다른 중요한 증인들도 많은데 하필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새벽 1시 45분에 말이죠. 아주 기습적으로 긴급 체포한 이유가 뭘까? 이거 저는 강력한 외곽 때리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 그리고 삼성 그리고 최순실 이 삼각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열쇠를 진 사람이 문영표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당사자들은 대통령도 함구, 모두가 다 함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 약간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외곽을 강력하게 때려서 중요한 열쇠의 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계속해서 이 특검의 발빠른 수사를 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정치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여당 새누리당의 분당이 되면서 이 국회 원내 4당 체제가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그 야권이 정말 뭐 200석이 넘기 때문에 거대 야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 분위기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혀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난번 4.13 총선으로 해가지고 여소야대 전국이 이제 열린 겁니다. 여소야대 전국이고 이번에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에서 탈당 및 분당을 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돼서 4당 체제가 이제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 1988년에 13대 총선 이후에 4당 체제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1990년 1월에 그 민자당 또 그리고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해서 3당 합당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4당 체제가 해체가 되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물론 대선 구도하고 맞물려 갑니다. 대선 구도하고 맞물리면서 훨씬 빨리 4당 지금의 체제가 아닌 걸로 다른 형태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 4당 체제가 1강 3중의 대결 구도로 삼중.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더민주당이 지금 일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이제 새누리당이나 보수신당, 그다음 국민의당이 제3지대라는 새로운 빅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상당히 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더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3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치열하게 서로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묘한 그 관계를 간다. 특히 보수신당과 새누리당의 경쟁은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어느 한쪽이 보수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둘은 아마 정말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새해는 더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할 거다. 결국 정말 올해 이어서 내년 새해도 국민들은 보시기에 참 여의도 정치 정말 힘들게 아주 거세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가장 큰 관심사지 않겠습니까? 대선 전국에서 반기문이 갖는 폭발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특별한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내에서 어떤 준비 기간도 거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잠재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들어와서 1차적으로 충청도를 중심으로 새해가 결집이 되고 그리고 본인 식구는 얘기대로 전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반기문 대망론에 불을 지핀다면은 상당히 앞으로 잠재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미지수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본인이 나는 유엔 사무총장 10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외치에 주력하겠다라고 공개 선언을 하고 반대로 내치는 국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특정인 주자를 둘이 투톱으로 간다. 그리고 나는 권력을 많이 내려놓겠단 말이죠. 하면서 상당 부분의 권력을 내려놓는 사실상의 권력이 분산 형태로 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천명을 한다면 저는 상상 외에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잠재력과 폭발력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야 할 장애물이 내공이라는 것. 벌써 23만 불 사건에다가 뭐 아들 문제다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종교 신천지 문제 이런 어떤 검증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내공, 이 부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네.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또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내놓을까요? 사실은요. 네. 지난주에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임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12월 31일까지라서 끝이 납니다만은 미국에서 약간의 정리를 뭐 하시겠죠. 그리고 1월 중순쯤에 중하순경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오면서 지금 벌써 이미 대선과 관련한 화두를 다 던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 제3지대라는 형태를 통해서 네.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정치 행보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충청권 그리고 보수 기반 이 부분은 거의 그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모여질 공산이 큽니다. 예. 여기에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PK라 그러는데 부산, 울산, 경남을 안는다면 영남을 안게 되는 것이고 또 제2의 DJP가 되는데 국민의당과 손을 잡으면은 호남을 안으면서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행보 자체가 중도로 잡아 들어가는 형태의 판을 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후에 행보에서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른 인물과의 연대 문제가 저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워낙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박 핵심 6일까지 당 떠나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벌써부터 친박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임명진 위원장이 세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비박이 만들어 놓았던 공개했던 10명의 뭐 10적, 8적 뭐 이런 명단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사람들 지금 당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이선 후퇴 가지고는 안 된다. 아예 당을 떠나라라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1월 8일 날 사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탈당 전보다도 폭풍이 몰아진 건데 저는 아마 친박계에서 몇 명 정도는 대표적으로 뭔가 당을 떠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완전히 친박은 정말 4분 5일
폭풍에 휘말려서 배가 가라앉아버릴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최대 더 위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도 뭐 짧게 첨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우선은 임명진 비대위원장 또 이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6번째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데 본인만 이틀 전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셨어요. 네. 근데 비대위원도 임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월 6일 날 시한을 줬어요. 그때 자신의 거취를 밝히겠다. 이 말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친박, 제가 볼 때는 10명 전후가 될 텐데 가시적인 탈당 조치가 없으면 사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박들이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선택에 몰리는데 저는 친박이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더 그래요. 주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대외 부총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